그리고 이건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을 텐데 일본이 패망한 원인 분석이죠. 2차 세계 때 일본은 대단한 나라였어요. 대단한 나라였는데 일본에 보십시오. 거의 그 당시에 그 석유 수입을 1, 2, 3, 4, 5, 6, 6등이었어, 6등. 야, 일본이 1935년에 석유 수입 6등이었다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였어, 일본은.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단점이 뭐다? 근대화 국가가 된 이후에 근대화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그 자원들이 거의 100%에 가깝게 수입에 의존했어요. 철광석 88%, 아연 50%, 주석 80%, 면화 100%, 양모 99%, 고무 100%, 석유도 당연히 100%. 지금은 물론 대한민국 상황하고 똑같아. 이렇게 수입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석유만 끊어버리면 중국은 망하는 거였어요. 실질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이 결국 동남아시아까지 세력을 확장한 거야. 근데 이게 바로 함정이었지. 이게 과거로 따지면 일본판 1대1로입니다. 일본판 1대1로. 왜냐? 일본이 됐던 중국이 됐던 두 국가는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물론 한국 포함이에요. 근데 한국은 미국에 반기를 든 적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일단 한국은 제외하지만 중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수출 주도형 국가였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가 필요한데 일본과 중국은 둘 다 원자재 빈곤국이에요. 자원 빈국이라고. 그래서 그 공산품을 만들려면은 당연히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도입해서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 일종의 토끼몰이 작전이지. 다시 지도 좀 보여주세요. 그때 당시에 미국이 석유를 수출했던 때가 있었어요. 한때. 그랬는데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을 했는데 일본이 1940년대에 일본에서 썼던,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썼던 석유 그 소모량의 80%가 미국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미국이 그걸 일방적으로 끊어버린다고. 일방적으로 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일본이 석유가 부족하게 된 거야. 근데 당시에 일본은 중일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많은 자원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자원을 써야 되고, 일본 제국 도시 개발도 해야 되잖아. 거기도 자원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조선 점령했잖아요. 거기도 자원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점령하는 걸 원치 않았다. 왜? 조선을 점령하게 되면 일본 땅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럼 저희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일본 열도를 개발하겠어? 조선을 개발하겠어? 당연히 조선을 개발한다고. 왜? 일본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배 타고 넘어와서 가려면 이동 경로가 길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제시대 때 일본이 모든 군수 제조 공장을 북한에다 짓습니다. 북한에다가. 왜? 북한에서 지어야 만주국에다가 군사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중일전쟁의 물자를 바로 수송할 수 있거든. 그랬기 때문에 북한이 개발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점령 안 하려고 했던 거라고. 왜?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일본 개발해야지 왜 남의 나라를 개발해? 어? 그랬던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도 안중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국제 질서를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엉뚱한 데 총질하면서 우리나라를 오히려 멸망하게 만들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6.25 전쟁 때 북한이 최신식 무기를 갖고 남한을 침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북한의 공장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조 공장이. 그래서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탱크, 장갑차 등등 모든 무기를 만들어서 내려왔던 게 북한이 일본이 만들어왔던 산업화 시설을 다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한은 농사밖에 안 지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식민지 개발론이 틀린 말 아니라니까. 일본은 진짜 막대한 공장을 북한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때 내려온 사람들 있죠? 소위 얘기한 자본가들이 다 북한 출신이에요. 정주영서부터 해서 그 이북 출신 우리나라 부자들 많죠? 그 사람들은 식민지 시대 때 이미 일본 제국을 통해서 북한, 함경도나 평안도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훈련이 됐거든. 그 막대한 군수 공장, 군수 산업에서 일을 하면서. 남한 사람들은 그런 건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6.25 때 북한이 공산국가화 되다 보니까 북한에 있던 자본가들과 기술자들이 남쪽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남한이 오히려 경제 성장하고 북한이 몰락해버린 거라고. 이런 메커니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사실 좌파들이 가르쳐 주질 않죠. 식민지 근대로만 나왔단 말이야. 개거품을 멈지. 근데 그게 사실이었는 걸 어떻게 해. 네. 하여튼 그래서 일본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미국 쪽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 유전지대가 발견된 지역이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역에 원유를 가져올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런 지역의 식민지 지역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지역 국가들과 갈등을 빚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 지도 보여주세요. 일본이 중일전쟁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필요한 원자재가 동남아시아의 태평양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은 이 기다란 해로를 안전하게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중국의 동해안, 남해안 일대까지도 점령을 합니다. 그래야 중국의 유조선이 안전하게 일본 열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필리핀 점령, 베트남 점령 이런 식으로 이 동남아시아 일대를 점령한 거예요. 마치 중국이 유라시아라든가 아프리카까지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제적 영역을 확대시킨 것과 똑같아요. 지나치게 길게 팽창함으로써 전선을 길게 만들었지. 여러분 살수대첩이라든가 귀주대첩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가 이겼던 이유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중국으로부터 왔던 군대가 보급선이 길어졌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보급선이 길어졌기 때문에. 보급선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중간만 탁 자르면 끝난다고. 지금 그래서 중국의 일대일로가 무너지는 게 기다란 일대일로 보급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끊어지면 망하는 거야. 예. 심장이 아무리 크고 좋으면 뭐예요? 동맥 끊어지면 죽는 건데. 그거와 똑같은 이치라고. 그래서 메가다 장군이 어떻게 2차 대전 때 싸웁니까? 여기 보시면은 시도요. 요쯤에 여기쯤에 아마 이오지마가 있을 거예요. 이오지마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지마라는 섬을 미국이 점령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필리핀, 오키나와를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본 제국이 필요로 하는 원유가 나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잘라요. 그래서 이오지마를 그 중간 병참 군수기지로 해서 공항을 만들어서 그 여기 전쟁, 필리핀이라든가 오키나와 전쟁할 때 미국 본토로부터 오는 물자를 대규모 하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필리핀을 점령하고서 호주로 도망가던 미군을 다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여기 딱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양쪽은 일본 영토이지만 중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물자 보급이 안 돼서 동남아시아에 파견된 군대는 동남아시아에 파견된 군대대로 굶어 죽고 일본 본토는 원자재를 수입받지 못해갖고 자원 부족으로 몰락하고 이게 미국의 전략이었다고. 근데 지금 이와 똑같은 전략을 미국이 쓰는 거예요. 바로 어디서 쓴다? 1대1로 파괴 전략. 1대1로 파괴 전략이에요. 그러면 1대1로가 무너지니까 중국이 동시에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1대1로를 실패하는 게 그냥 중국이 자원 외교의 실패가 아니에요. 1대1로를 실패함으로써 일본은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메커니즘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림이 보이십니까? 제가 1대1로를 왜 강조했는지? 이거는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얘기해도 돼. 이미 이건 다 끝난 얘기 아니야. 끝났기 때문에 얘기해도 돼, 이제는. 왜? 이제는 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돌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망할 겁니다. 아주 시원하게 망할 거예요. 시원하게. 그때도 이걸 내가 써놨구나. 이렇게. 이게 그때 제가 분석해 놓은 거였어요. 송유관 전략. 이게 전통적인 그 수입 루트인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원래 그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바로 석유를 수입하려는 전략이 있었어요. 이란과 중국을 연결하는. 이란이 저때 당시에 그 세계 원유 매장량의 2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반미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은 이란, 즉 적과의 적은 동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란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란과 관계가 친합니다.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려고 했어요. 왜냐?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이런 데는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불안해. 그렇기 때문에 반미 국가랑
에너지 자원 외교를 맺는 게 중국 입장은 좋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때 베네수엘라랑 에너지 외교 전략 맺고 이란과 맺고 이랬던 거예요. 러시아랑 자원 외교하고. 그게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탈미국 정책을 했던 거예요. 탈달러 정책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인데 2001년 10월에 이렇게 이란과 중국 사이에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연결하려던 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실패를 합니다. 연도가 언제냐? 2001년 10월. 이거를 보면 여러분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2001년 10월. 2001년 10월에 이 프로젝트는 실패해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그렇죠. 사이디 나우님 9.11 테러. 그렇죠. 2001년 9월 10일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 있다고 미국이 이야기하고 탈레반 정권한테 내놔. 그래서 안 내놓으니까 아주 개박살을 내버렸죠. 저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횡단 원유 파이프라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예? 이 국제관계를 다 봐야 돼요. 그러면은 세계사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카자흐스탄에서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가 러시아 쪽으로 2001년 10일 이렇게 개통이 돼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독립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독립국가연합이란다. CIS 이렇게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배권을 가지고 비록 정치적 지배권을 잃어버렸지만 경제적 지배력을 가지고서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여전히 자신의 영향하에 두려고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서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름을 수출하기 위해서 경제적 종속관계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2004년 8월 이게 바로 카라 해협입니다. 여기 인공적으로 여기다 운하를 뚫어요. 그 해서 싱가포르를 통과하지 않는 루트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예. 친중 국가를 통과해서 그 안전하게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 12월에 카자흐 중국 파이프라인이 개통됩니다. 2012년 12월에 2005년 12월에 이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중국은 에너지 안보가 확보가 되느냐? 안 됩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원유를 중국으로 끌어와도 중국이 원하는 원유 그 소비량의 5%에서 10%도 안 돼. 절대 다수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중국이 하려던 건 뭐였냐면 여기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 원래는 이란으로 연결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란으로 연결하는 게 목적인데 이란으로 연결하려고 해도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앙아시아로 파이프라인을 돌린 다음에 아이고 여기 보면 노란색 있죠? 요거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통과해서 이란으로 이게 뚫으려고 했었어요. 요걸 뚫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저걸 보면서 이란이 저거 하려고 하면 이란 재미없는데 이란 저러면 얻어 터지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중국이 이 프로젝트를 못했죠. 지금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그걸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시죠. 루트가. 이거 좀 계획 중이어야 되는 거 다 만든 겁니다. 이거 만들고 있고, 요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뭐 요거 만들고. 엄청나게 파이프라인, 고속철, 전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여기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뭐다? 사업은 투자가 됐으면 원금이 회수가 돼야 되는 거지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요 망하는 겁니다. 즉 사업은 실패가 되고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다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중국은 더 이상 값싼 인건비를 기반으로 한 전자제품을 만드는 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못해요. 이제는 못하고 결국은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춘 기술 경쟁 국가로 가야 되는데 그 초입에 왔을 때 미국이 탁 끊어버린 거라고. 그는 지적 재산권을 딱 걸어버린 거예요. 뭐다 이거는 절대 중국이 기술 강국이 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미국이 중국에 지금 해서 미중 무역 그 협약을 맺을 때 하는 바로 작전이라고. 그래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계속 걸고 나오자. 그건 중국 꼼짝 못해요. 지적재산권 문제가 나오면 중국의 모든 기술은 다 카피고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도루묵으로 가. 도루묵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미국하고 한국이 공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뭐다? 예를 들어서예요. 중국산 화웨이 스마트폰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근데 삼성이 70만 원이야. 왜냐면 요즘 중국 전자제품 싸지 않습니다. 중국 전자제품 요즘 비싸요. 성능도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해서 뭐 기술 좋아. 요즘 좋은 것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값싼 전자제품이란 이미지는 사라졌어요. 가격도 비싸요. 한국 거보다 조금 싸.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웨이 스마트폰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한국의 갤럭시 핸드폰은 70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같은 성능인데 20만 원이 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중국 제품 사겠지. 당연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은 어느 정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탁 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들어갔던 각종 그 기초 기술들이 있어요. 이 기술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불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국의 핸드폰 가격은 아마 80불, 90불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국 제품 삽니다. 한국 제품 사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도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한 게 상당히 많아요. 뭐 협상은 하기 나름 아니겠어. 협상은.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공장 같은 거 하나 미국에다 지어주겠다. D램, 낸디램 이런 거 좋은 거 있죠. 최첨단 반도체 관련된 거. 그거 너희 나라에 하나 지어줄게. 그리고 최종 조립은 미국에서 할게. 그러니까 옛날 때는 최종 조립을 중국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중 무역 수출 1등이라는 건 거짓말이다. 왜? 우리는 중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드는 이 스마트폰에 필요한 부품을 수출한 것이다. 부품. 그래서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면 그 부품을 조립을 해가지고 그거를 미국에 수출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생산 공장은 중국에 있고 소비 시장은 미국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야. 근데 우리 새벽당 쪽에서 국회의원이 한 명이 나오고 그리고 뭐 2022년에 우리 새벽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다수당으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한국 내에서. 그렇기도 하고 또 뭘 협상하면 되냐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우리나라의 조립공장 기지로 중국처럼 중국을 빼버리고 대체 시장으로서 미국에다가 최종 조립 완제품 공장을 짓고 소비도 미국에서 하는 걸로 일원화 시켜버리면 돼요. 일원화. 조립과 소비를 미국에서 동시에 한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 완충작용을 만들면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미중 무역 협상할 때 지적재산권 문제를 걸어서 중국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돼요. 올려. 중국 제품 50불에 못 팔게, 야 100달러에 팔게 만들어. 안 팔어? 그럼 100달러가 되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뭐 지적재산권 로열티를 왕창 물어버리면 돼. 그럼 100달러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70달러에 팔던 핸드폰을 미국에다 짓기 시작하니까 90달러 정도에 팔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 미국에다 인건비 맞춰주느라. 그러니까 인건비를 맞추는데 인건비를 잘 맞추려면 뭐가 필요하다? 멕시코 난민. 이런 애들 쓰면 되지. 만약에 그 미국에다 만든 게 곤란하다? 그럼 멕시코에다 지어. 국경지대에다가. 그러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값싼 노동력도 쓸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값싼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튀어나오는데 중국보다 싸다고. 중국보다. 쓰면 돼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몇 개 안 돼. 그리고 진짜 더 놀라운 것들도 많다고. 그리고 아주 그냥 중국을 완전히 무릎 꿇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개선을 해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 조립을 미국에서 하는데 삼성이 한국 제품을 안 밀어줄 것 같아? 우리가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하면 최종 조립을 하니까 그 미국 회사 돈 법니다. 그리고 소비도 미국에서 해요. 그러면서 주식 지분도 나눠갔거든요. 그러면 한국 제품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 회사에 투자한 미국의 금융 자산가들은 돈을 버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화웨이 제품을 사줄까? 삼성 제품을 사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내 주식 배당이 더 떨어지는데 뭐 당연히 한국이 돈을 벌게 돼 있는 구조로 가죠. 어? 그게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 자동차를 현대가 따라잡은 노하우이기도 하거든. 왜 못하겠어? 얼마든지 가능하지. 그렇게 되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 기준으로 한 5G가 세계 월드 스탠다드로 바뀔 수 있다니까.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 기술이 있거든. 우리가 그 기술이 있고 우리가 미국하고 최종 조립을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소비를 하게 함으로써 삼성 5G 핸드폰이 미국 전 유역에 제품이 깔려버린다면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삼성 5G를 세계 표준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에게도 편리한. 애플도 우리가 죽여버릴 수 있지, 그러면. 왜 안 되겠어? 예. 예. 아, 말만 들어도 좋다고요? 아, 이거 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렵지가 않아.